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7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투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우, 진짜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인가요? 오랜만이죠. 우리 이렇게 휴방을 오래 한 적이 없는데. 난 좋았는데. 아, 저도 좋았어요, 사실. 토요일마다 녹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마다 그냥 아침부터 노니까 좋았어요. 원래 별별수다 하면 보통 이제 오후까지 촬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잘 시간이었는데 아침부터 그냥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끝났네. 그러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왜 밀린 빨래 한다 그러잖아요. 네. 엄청나게 밀려 있었던 일이 많았었는데, 네, 토요일 날 덕분에, 네, 다 처리할 수 있었어요. 왜 우리가 네. 한동안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죠? 제가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했죠? 아무튼 우리 별별수다 녹화한 것 중에 LH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나가고 나서 댓글 수위가 너무 무서운 거야. 사실 그래서 부동산 TV 쪽에 그 영상을 안 올렸어. 아, 그래요? 저는 여기 거 딱 올린 거 보고 네오비에 올라온 거 반응 보고 올리지 말아야겠다. 그거 안 올리고 좀 쉰 거지. 아, 그렇구나.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개인적인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네. 보고 사실 좀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 4월 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큰 쟁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소에 얘기하는 수준이랑 좀 다른 문제니까 이건 괜히 뭐 해명을 하느니 또는 설명을 덧붙이니 의견을 말하는 이런 것 자체도 무의미하겠다 싶어서 그렇지. 일단 입을 닫은 거지. 그냥 좀 한 발 물러서서 보고 또 어떤 이슈든 간에 제 생각에는 아마 별별수다를 계속 했으면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다 선거 이전에 그렇지.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되냐 이런 주제랑도 많이 겹칠 것 같아서 그냥 피해가자. 그래. 선거 끝나고 봅시다. 저는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한 주 지나고 이제 드디어 녹화를 시작하네요. 그러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클로징 멘트가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내는데 다음 주에. 그러니까. 네, 다음 주가 다음 달이 돼버렸어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선거 끝났고 그리고 분위기도 이제 슥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다들 아시죠? 오세훈 프리미엄. 네, 매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살아나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한동안 진정 양상을 보이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서 사업 진척이 예상되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매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6.1에서 100.3으로 올라갔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시장 전반이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강남권, 여의도, 목동, 상계동의 재건축이 특별히 관심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반면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요, 압구정 아파트가 40억 돌파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음마아파트, 압구정동 아파트 이번엔 되는 거냐 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매물들은 자취를 감췄고 호가는 다시 올라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강남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시장론자들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처음에 재건축의 집값을 부추길 것이다 라는 우려는 있지만 처음에 집값이 뛴다고 해도 수요에 대한 공급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점점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좀 난항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35층 층고 제한이나 용적률 규제를 풀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적 구성이 박원순 쪽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의원들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방송에 나와서 아니다.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크게 이야기 나눠볼 내용들이 물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에 선거철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많이 했던 부분들은 있어요.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임기가 또 재선까지 하셔야 되는 걸 목표로 나오셔서 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발표한 내용들은 굉장히 긴 롱텀을 가지고 진행되는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일단 오세훈 프리미엄 서울 재건축 부동산 기대 심리로 인해서 가격이 불안하고 있다. 뭐 예견됐었던 일인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편의 장점이나 또는 단점 그다음에 좋은 부분이라든지 나쁜 부분 이렇게 갈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이제 저도 관심 있게 보지만 네. 시장의 반응은 일단 가자를 외치고 있는 거고 그죠. 그 가자가 박원순 시장님만 불안했겠어요? 오세훈 시장님도 불안하지. 예를 들어서 풀겠습니다 공약을 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막상 딱 풀려고 봤더니 가격이 막 산으로 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카드를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예. 어디서 많이 했냐면 서울시의 2000년대 후반에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가지고 예, 제한적으로만 허가해서 거래할 수 있게끔 그 시절에 서울시장님이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할 거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는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연임할 때 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연임할 때 공약이 뭐였냐면 서울시의 뉴타운을 25개에서 50개로 추가 확대 지정하겠다. 이게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막상 지정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지정 안 할 때의 그 사유 4차 뉴타운 후보지 접수하고 결국 지정 안 하고 있다가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였냐? 1차, 2차, 3차 뉴타운도 지지부진한데 지금 추가적으로 4차 뉴타운 지정해서 부동산 가격을 그러니까 사업 속도 이거 물량도 아직 안 나오는데 이 다음에 나올 물량들을 추가로 지금 지정을 해서 공약이었지만 시장을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장 가격 동향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든 뭘 해준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막상 보면 지금은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순차적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떤 대안을 내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1년짜리 시장이란 그렇죠. 거예요. 뭐 지금 내년에도 다시 나오신대요? 확실히? 뭐 일단은 네. 그렇게 얘기를 만약에 하시고.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 이제 지금 1년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현실적으로 시의회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야당 쪽의 시장이 당선이 됐지만 그렇죠. 실제 이제 지방의회라든가 서울시의회라든가 말씀하셨던 도시계획 중요한 이 결정들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시장님 쪽 사람들, 지금 시장님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 쪽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 이제 당장 하려고 하더라도 다 번번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이런 인적 구성이라든가 또는 시의 구성의 면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지금 시장님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으로 다시 선출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확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내년에 다시 이제 지방선거 하면서 시장 선출되는 분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 기대는 되지만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시장의 가격은 일단은 뭐 그렇죠. 이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그리고 또 이 선거 결과가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런 변화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바란다라는 부분에 실려 있기 때문에 시의회라든가
뭐 이쪽들도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향이 조금 잘못됐었나? 그럼 풀어줘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또 여당이라고 해서 반대만 하지만은 않을 거다. 왜냐면 그분들도 결국 시의원들도 다 뭘로 온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지역 그렇죠. 주민들은 야 목동 빨리 안 풀어줘. 지구단위계획 안 만들 거야. 야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안 만들 거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서울 시민의 얘긴데 야 난 오세훈이가 싫어서 야당 시장에 그건 난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만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큰 흐름을 또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사실 오 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본인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서울시장 내려놓으실 때도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한번 붙었다가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사퇴하시게 된 케이스라 또 이제 부딪히는 건 아마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주도에서 민간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뭐 이거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공시가격 관련된 부분도 처음에는 전면 재조사하겠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공약으로 갔다가 이제는 지자체가 참여해서 공시가격 산정하는 데도 개입을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조금 바뀌어진 것 같고, 한강변 규제 35층 관련된 규제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내용도 의회를 통해서 뭐 조절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근데 이게 바로 되진 않아요. 어떻게 그걸 일이라고 하는 게 어제까지는 이거, 내일은 이거, 그럼 또 바뀌면 또 그 다음에 또 바뀌어? 이게 바로 그렇게 되지는 못하죠. 맞아요. 이 35층 룰이라고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에 바뀐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2008년, 9년에 만든 내용에 따라서 가다가 이제 이때 가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검토해서 왜 도시계획을 승부를 어떻게 바뀌는 게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충분히 보고서 통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내일 딱 끝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시간을 두고서 하게 될 부분인 것 같고.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오랜만에 하니까. 개발의 트렌드도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도시재생 그렇죠.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표가 이렇게 딱 펼쳐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도시재생은 더 이상.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하다가 까먹었는데 뭐냐면 인적 구성, 그러니까 이 조직의 구성 부분이 되게 바뀔 것 같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분 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 들리는 얘기 자체가 보면, 그렇구나. 이제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받는 부서가 있고, 힘을 못 받을 부서, 이게 이제 앞으로 서울시정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방향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그 얘기 들은 건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얘기긴 했는데, 이제 예상하기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는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와드였어요. 강남북 균형 발전. 그래서 이 뉴타운 사업을 주관했었던 부서가 균형 발전 본부라 그래서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만한 책도 맞아. 나오고 그 보면 서울의 뉴타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잘 정리해서 볼 수 있었고, 예술이었어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테마가 재개발 쪽에 이제 광역 재개발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가지고 굉장히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들도 그 구성들이 탄탄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박원순 시장님 되고 나서 도시 재생, 이 재생협력관가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재개발 이쪽, 우리 재개발 관련해서 분양 자격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서울시에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되게 축소돼가지고 이제 서울시청에도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찾아갔었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이게 이렇게 튼튼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한 줄이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막 할 때는 그런 분야 이것도 많았다라고 하면 다 도시 재생,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한동안 이제 우리 세력이 줄었구나 쭈그러져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재개발, 민간 재개발이든 공공 재개발이든 활성화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전면 철거 이후에 주택을 짓는 이 사업이 활성화하게 되면 기존의 조직으로는 안 될 테니까 이런 조직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될 거고, 이번에 뭐 행정부 시장 뽑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조직 정비가 아마 먼저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맞춰서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 가야 돼. 이제 이런 어떤 재개발, 재건축 정책과 관련된 방향성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프리미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시장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서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잡아갈 건지, 또 정책들이 새롭게 변화해 가는 관점에서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 관련된 브리핑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을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 역세권 7곳, 저층주거가 4곳, 동대문구 2곳, 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을 됐고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약 1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지역들은 축제,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 결사반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용두역, 미아역 공공복합개발은 환영하는데 반면에 상가지역은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뭐든지 개발을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후보지 발표에 대해서 해당 지역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번번이 재개발이 무산됐던 지역일수록 환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공이냐 민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재개발이 된다니까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역은 재개발이 추진됐다가 5년 전에 해제된 곳이라 다들 울상이었던 곳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손님들이 전화가 오는데 다들 기뻐서 난리가 난 상황이고, 혹시 집을 산다고 해도 팔지 말라라고 해서 매매 이런 것들을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 1차하고 2차 합쳐서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표가 지금 보이실 텐데, 보면 진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확실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해야 되느냐, 또 상감 일집 지역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요. 공공 복합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같은 동네에서도 상가 밀집 지역의 분위기는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아역 서측은 재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고요.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또 미아역 동측도 상가는 결사반대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고 어차피 현금 청산되는 곳이라서 살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이 매물을 팔지 말라고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거래가 없기도 했지만 그나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거 자체가 씨가 마르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개발이 지연되기만 하면 이게 아예 거래가 묶여버리니까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민간은 개발 못하도록 틀어막고, 그리고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발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주택이나 재개발 취소 지역들,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가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 이런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부터 매수하면 현금 청산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거래뿐만 아니라 가격도 정지 상태가 될 거고요. 시간이 흐르면 팔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니까, 과거에 투기과열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조합은 명의변경과 같은 뭔가 또 특례까지 만들어지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이거 우리 2월 달에 이거 발표 나왔을 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딱 한마디로 요약했잖아요.
칼부림. 이거 그냥 칼부림 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예, 이거 이제 걸리면 당연히 이 낙후된 주택 썩빌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재력으로 뭐가 정비가 힘든 이런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 주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무조건 반색을 완전 환영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재개발 크게 희망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또는 청산이 될 만한 이런 분들은 보다 적은 동의율로 내 땅을 뺏기는 상황이 되고 그 뺏기는 가격조차 시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헐값에 뺏기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죽자 사자 싸울 거고 결국 무조건 해야 된다, 죽자 사자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이 허들이 높으면 모르겠는데 66.7%? 60%? 굉장히 낮춰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당사자들 안에서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이고 칼부림 날 수밖에 없다. 이건 피바람이 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이 현실화되는 과정이죠. 이제 그거를 되게 빠르게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몇 군데 발표를 했잖아요. 네. 되게 급했어요. 사실 저희 첫 번째 지역 발표 나왔을 때 제가 화를 냈거든요. 왜 화를 냈냐면 이게 선거 3월 30일인가에 나왔어요. 선거 앞두고 나온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재개발 아니에요. 예, 공공복합 그렇죠. 주택 그렇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 그래서 법 자체가 법도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 법에 의한 사업인지도 몰라. 앞으로 이 법을 만들겠대. 그래서 보고 싶어도 무슨 기준으로 청산할 거고 이런 게 법률 내용이 없어. 왜냐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담겠다.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줄 거냐. 예를 들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위 법령부터 하위 법령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시행령으로 놔두고 시행 규칙으로 놔두고 밑에서 또 조례로 둬가지고 각 지역에 따라서 조례로 분양 자격을 나눠서 맞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지금 보도 자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뿌리는 내용에 보면 큰 거 갖고 있으면 여기도 재개발처럼 1+1을 드리긴 드릴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거래. 그런 식으로 이게 하기는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지금 그런 법적인 부분이 이게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 동네 낡은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지만 이걸 그렇게 희망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까딱 잘못했다가 그렇죠. 이거 추진하는 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는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 자체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냥 신도시를 짓는 방식으로 예, 도심 안에서 재개발 사업 같이 그냥 땅을 다 갖고 와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땅을 다 갖고 와서 하겠다라는 그거예요. 근데 신도시 짓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신도시 짓다가 땅을 이만큼 뺏은 다음에 다시 돌려주고 그만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은 가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멈춰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땅을 뺏고 땅을 협의 매수하고 또는 수용하고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되받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개발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10에서 30%만 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하는 거는 우리 시공사 정하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 의견 받아주고 할 건데 주민들 니들한테 더 줄 몫은 10에서 30% 정도야.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 우리가 가져가서 임대 아파트 등 뭐 또는 이런 거 지을 거야. 이게 결국 뭐냐면 개발 이익을 민간에 독점하게 하지 않겠다. 두 가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무조건 할 거고 되받고 안 할 거고 개발 이익도 니들은 조금만 먹을 거고 공공이 많이 가져가는 형태의 개발을 할 거고 그 의지가 관철되어 있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의 허들을 높여놓은 게 아니라 공공이 땅을 가져가게끔 하는 거에 대한 허들을 높여놓은 게 아니라 낮춰놓은 거죠.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그러니까 낮아졌으니까 이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거고 희망하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에서는 죽겠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갈등이 심화되고 이거 갖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보면 커뮤니티 분위기도 그래요. 한쪽은 축제예요.
우리 동네 이거밖에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불안했었단 말이에요. 뭐가 불안했냐면, 특히 이제 재개발 해제 구역 같은 곳은 가다가 해제가 돼서 더 재추진할 방법이 없어서 난 이대로 썩은 빌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랬는데, 이 지금 어쨌거나 나라가 땅을 갖고 가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더라 아파트가 바뀔 수 있는 기회 동화줄 한 번 더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제인 거예요. 무슨 방법이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뭐 그런 거예요. 막 쭉 보면 이거 무조건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댓글 중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절대 파시면 안 돼요. 이제 이번에 가는 거니까 진짜 이제 온 겁니다. 파시지 마세요가 아니라 못 팔아요. 못 팔지. 예, 살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은 정산되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한편에는 있고 그 반대편의 분위기의 목소리는 다수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게 현장에서 사건 사고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예. 자, 한편으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재개발 취소 지역은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대로, 뭐, 동화줄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호재가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게 되니까 그것만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대편 입장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우주택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 수익 가지고 생활 영위하셨던 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지가 분명하다는 거.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죠. 처음에는 개발을 했다가 좋다. 나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뭐 평생 여기서 거주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우려가 되는 거는 개발이 빨리 되면 다행인데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래가 안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환영했다가 재산권 행사는 일단 막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팔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팔고 옆에 새 아파트 이사 못 가는 거지. 정확하게는 개발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땅 사가고 이제 그 기준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아마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나서 토지를 협의 매수해 갈 것 같은데 아마 집값도 안 주지 않을까? 현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화지 방식으로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 가격을 산정을 해서 당신 집은 어느 정도 가격으로 산정을 해줄게요 하고 그 금액을 나중에 새 아파트,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인허가 과정들 이제 그것도 엄청 빠르게 하긴 할 거지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부담금 정산할 때 그때 그 금액을 빼고 주는 거지 이 돈을 미리 주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아니죠. 미리 안 주고 네. 땅을 가져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미 나는 그게 넘어갔기 때문에 어디 이사도 못 가고 물려서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노이즈가 더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거 하려면 빨리 해야지 이렇게 어거적거리다가 볼일 다 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은 좋다 하지만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네, 본인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거주의 개념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거 지금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개발 이익에 조금 준다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지만 이런 지역들은 어쨌든 감정평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만큼 감정평가가 안 나올 거야,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런 이해관계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1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해제된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하나 전세 끼고 사놨어. 그런데 여기 지금 공공 이거 된대. 나도 찬성이야. 무조건 해야지. 내 입장에서도, 야, 청산돼서 재가격 못 받고 가는 옆집에 건물 가진 아저씨, 당신은 불쌍한데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나도 그래.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아파트 되는 게 내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불행이고 내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럴 거야. 근데 그러면 누가 잘못이냐?
그 판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면 나도 희망을 갖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사회가 아니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하기 힘든 너무나도 강력한 어떤 이런 힘을 권력을 준 이런 제도를 도심지 안에 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갖고 있는 이 도심 안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죠. 이 2080 플러스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이런 방식 자체를 너무 위험하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걸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칼을 꺼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꺼내신 국토부 장관님 요번에 또 그만두시는 것 같은데? 뭐 그만둔다고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오신 내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아파트가 바뀌는 건 되게 좋아요. 가격이 올라가서 그동안 좋았는데 가격은 일단 멈춘단 말이죠. 근데 아파트로 바뀔 때 그 환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이건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20평대 빌라가 30평대 아파트가 됐어요.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20평대 빌라가 얼마의 가치로 평가받을 것이냐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 만족은 안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 지금 이거 여기 갖고 계신 분들도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야. 내 거 평가를 조금 덜 하더라도. 그래요? 왜냐하면 20평대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지 않으면 20평대 빌라가 계속, 얘는 그렇지. 계속 이거잖아. 아파트가 되는 게 핵심인 거지. 내 거에 대한 추가 부담금 더 안 줘도 돼. 아파트로 바꿔만 줘. 추가 부담금 내가 낼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새 아파트 청약 당첨이 어렵고 주변에 새 아파트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내가 갈아타고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절박한 거죠. 그렇죠. 네. 막상 그때 가면 안 그럴걸? 점점점. 항상 제가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 국민은 응. 그래서 그때 처한 위치에 따라 말이 바뀐다고. 맞아.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 나올 것 같죠? 이거 뭐죠? 위클리를 지금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선거 전에 3월 말에 왜 이걸 지금 발표하냐. 4개구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2개구인가밖에 발표 안 했으니까 찔끔 발표하냐. 할 거면 서울시거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 동의를 받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추려가지고 그냥 내는 건데 결국 뭐냐면 시장에 이렇게 공급할 거니까 지역 주민들의 이런 혼란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하나씩 계속 패를 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맞아. 좀 난 무책임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번에 배제된 지역들도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남 1구역 같은 경우. 그건 좀 다른 경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남 1구역이 이게 지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이거는 재개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발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리고 아까 재개발 방식 중에서 관리처분 방식. 그러니까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집을 이렇게 되는 아파트 또는 이렇게 상가로 바꾼다. 이 권리가 변환된다. 이 권리 변환되는 방식이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식의 사업으로 하는 재개발.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민간 재개발,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공공의 역할을 대신해서 하는 재개발.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재개발이고, 작년에 5.6 대책, 8.4 대책 때 얘기했었던, 그래서 9월 21일 날 공모를 해서 접수받은 재개발. 이거는 공공이 이런 사업을 좀 관리해주겠다. 대행해주겠다. 조합 니들이 할 거 우리가 조금 직접 참여해서 대행해주는 조건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작년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작년 5, 6대책, 8사대책에 따른 재개발이고 9월 21일 날 접수받았던 데들을 올해 1월 14일하고 1월 15일 그 다음에 3월 29일인가? 아무튼 그 두 번에 나눠서 1차, 2차로 발표를 했거든요. 얘네는 직접 시행 방식이 아니라 대행하는 방식이라서 얘네는 좀 다르죠. 네, 여기서 떨어진 애들은 이런 지금 요번에 얘기했었던 3080 플러스랑 다른 거. 얘네 쪽은 가셔서 사도 청산 안 돼요. 네, 그 두 개의 사업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예. 그 앞에 거는 일종의 대행해주는 권리 변환 과정을 거치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이 방식을 좀 대행해주는 역할이고 걔네는 이런 규제가 없고 지금 3080 플러스라고 하는 2월 4일 날 나온 방식에서 얘기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하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이 두 방식은 땅을 다 뺏어와서 아파트를 짓는 거. 얘는 2월 4일 이후에 사면 청산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좀 갈립니다. 그래서 한남 1구역은 2차로 발표를 했는데 그 지역을 이 공공재개발, 그러니까 직접 시행이 아닌 사도 되는 재개발, 예, 그거를 떨어뜨린 이유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보면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 갈등 이런 게 있으니까 시정 안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진짜 신경 쓰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거 잘못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했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지금 2차 후보지, 1차, 2차 후보지 지정된 이전 방식의 공공재개발 얘네들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서 아무나 사지 못해요. 그쪽도 페널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살 수는 있지만 추후에 정관을 만들어서 특정 어느 시점 이후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반 분양가 수준에 준해서 분양을 받게끔 하는 어떤 분양가 페널티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아졌죠. 아, 그러네. 네. 엄청 복잡해졌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6월 1일자부터 임대차 신고제, 드디어 임대차 3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들이 드디어,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우리 별별사 할 때 이거 관련된 얘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자, 내가 내는 월세가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거냐? 임대차 신고제가 불안한 집주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 전격 시행되면 가장 큰 영향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체 임대차 계약자의 약 30%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신고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월세와 보증금을 낱낱이 신고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세원이 노출이 되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월세 33만원 이상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표 보시면요. 신고지역은 일단 수도권 전역,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를 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계약도 해야 되고요. 갱신 계약도 모두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신고는 그래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관할 읍면동 출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또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요, 일단은 그래요. 지난 2019년에 모든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한 소득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과세 공제 비율을 감안할 경우 월세를 33만원 이상 받는 집주인은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요. 이번에 임대차 신고 대상이 월세 30만원 초과라는 얘기는 결국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과 비슷해서 이 정보를 이용하면 국세청은 얼마든지 임대소득세 세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 정보가 축적이 되니까 정부가 계약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 임대료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신규 전세 계약에도 임대료 증액을 5% 제한하자라는 표준 임대료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요.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못한다. 임대차 등록 신고제 도입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과거에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가 되면 결국은 신규 계약에도 5% 룰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요, 국토부는 일단 아니랍니다. 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대요. 과세도 넘길 생각이 없고 표준 임대료도 도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집주인의 임대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전셋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겨우 안정세를 찾은 전세 가격이 오히려 또 불을 지필 수 있는 거 아니냐, 조세 전가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시장에 다시 불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정부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 가능성이 없는 얘기일까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지금 이게 임대차 3법 중에 지금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는 거잖아요. 입법은 그렇죠. 벌써 예전에 됐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신고를 할 거냐 범위를 정한 거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별별 수다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맞아요. 지금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거는 그때도 얘기한 거야. 시행 시기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국토부는 당연히 지금 굳이 그렇게 할 거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나중에 상황 봐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 지금은 그럴 생각 없어요. 왜 나중에 맞을 매를 벌써 맞아. 부동산 임대 가격이 불안한 게 눈에 보여. 그러면 임대 가격이 불안하니 이제까지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지금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덧붙일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부의 의미가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맞아요. 볼 생각 없습니다. 일단 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너무 냄새 나지 않아요? 근데 월차임 30만 원 초과만 신고 한다는 거? 그 기준 자체는 그렇게 산정했을 수도 있겠죠. 요거 이제 해서 나중에 소득세로 다 싹싹싹 긁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세무사들은 좋겠어. 누가 봐도 다 신고하게 하든가. 월차임 30만 원 초과라고 해놓은 건 누가 봐도 이거 나중에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근데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는 이번 정부에서 한 대다수 일들이 그렇다라고들 보통 보고 있잖아요. 보유세도 올리고 세율도 올리고 뭣도 올리고. 그래서 이 세금으로 묻은 걸.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금이 그렇게 늘어나는 게 유쾌하지 않지만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렇죠. 기준을 놓고 생각하면 납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직장인만 유리지갑이냐.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막 여러 개가 동시에 맞다 보니까 두들겨 맞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 발생되는 세금이 재산세 급등 한 달 두들겨 맞았는데 주택 공시가격도 올랐네. 종부세 또 두들겨 맞았는데 임대를 주고 있어? 임대소득도 간주해보니까 이만큼 넘네? 이 임대소득세까지 두들겨 맞고 빠바박 두들겨 맞는 상황에서 이제 화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화를 어디에다가 풀 거냐? 야, 나 이렇게 세금 많아져서 임대소득세까지 더 내게 생겼어. 너 월세 더 내. 이거 풀 때가 이제 거기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렇게 돌아간 이렇게 늘어난 세금은 결국 세입자한테 전가돼서 임대료로 다시 불안하게 만들 여지가 있을 거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이 기사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핫토픽의 기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6월 1일이 다가오나 봐요. 그렇죠. 이제 당장 계약하면 이게 맨날 화내셨던 거 그거 아니야. 왜 이걸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의무를 주냐. 막 그러시다가 그거 아니어서 이제 좀 이놈들이 내 말 좀 들었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 동시에 공동신고 30일 이내 하라고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말이 신고가 되게 귀찮아요. 이거 뭐 서류 쓰고 귀찮은데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그걸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가늠하겠고. 그러니까 공무원 죽어나는 거야. 임대 계약서 보고 신고 수리해야 되는 거잖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좀 너무 복잡하지는 않게 이 내용 가지고 잘 보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사이트들 잘 갖춰 놓으면 그러니까 이 임대차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뭐 꼭 인터넷이 아니라 요새 뭐 앱 같은 것도 많이 잘 해서 되게 빈번하게 많이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만 좀 갖춰주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경매권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확정일자를 못 받아가지고 순위에서 탈락되는 경우. 맞아. 이거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되죠. 맞아. 네, 신고하면. 네. 인터넷 옛날에는 사실 굉장히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낮에 다들 일하잖아요. 그 확정일자는 언제 받냐고. 그러면 관공서는 토요일마다 왜 당직을 안 서? 그거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본인이 이제는 게을러서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임대차 신고제 제도가 불합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필요한 과정, 가는 과정에서 도입이 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뭐 잘 정착해서.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 시범지역 지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은 빠졌어요. 네. 시범지역은 그런데 뭐 이제 일단 결국은 다 적용할 거니까 네. 시범지역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범지역 지정하면 늘 언제나 부동산 관련된 거는 서초구가 1등이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뭐 전자계약 이런 것도 그랬고 엄청 짜증나거든. 그런데 시범지역에서 서초구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것도 귀찮게 앉아갖고 또 도대체 이놈의 계약서는 또 어떻게 올려야 돼?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야. 스캔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당사자가 의무가 중개업소가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인데 뭘. 근데 알려주긴 해야지. 그렇지. 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분명히 와서 계약 쓰고 나면 물어보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들어가서 대행해주고 해야겠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빠져서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모르니까. 네, 이런 부분도 있는 근데 앞으로 이제, 원룸 임대료 29만원짜리 엄청 나오겠는데? 그러겠다. 그러겠다. 29만 9천원입니다. 네네, 그러겠다. 네. 29만 5천원, 뭐 이렇게. 그러겠다. 네. 나머지 관리비. 관리비는 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월세로 안 받고 또 관리비를 엄청 받으시겠네. 임대료 29만원에 관리비 5만 5천원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35만원 맞죠. 그러겠어요? 임대료 29만원에 관리비 30만원입니다. 에이씨, 그거는 30만원 납득할 수 있을 관리비가 아니잖아. 좀, 나중에 이제 너무 관리비가 세요. 라고 뭐가 들어왔을 때 소명할 만한 뭐가 안 되잖아. 아니, 그게. 관리비, 제가 여기 관리인인데 관리인 월급 뭐,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비 맞죠? 그거는 현저하게 불공평하니 관리비 조정하라 이런 거 소송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은, 아실 것 같은데, 또, 네. 이 임대료가, 선생님 얘기 잘 하셨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니까, 사실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공정한 관리비를 그동안 많이 징수해 왔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재단 같은 데나, 또는 이렇게 종중 소유의 것들 있잖아요. 관리비 엄청 비쌉니다. 네. 엄청 비싸요. 아무래도 종중에 있는 식구들이 다 그 관리비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관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실 때 이제 앞으로는 관리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 월세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까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별별스타 진행했는데요. 오늘 뭐 봄이라서 화사하게 노란 옷도 입으시고. 옷도 샀어요. 방송을 사줬어요, 집사람이.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왜 부동산님은 그렇게 빨간색 옷만 맨날 입고 오시나요? 빨간색 좋아하시나요? 네. 아니요, 집사람이 사주는 대로 입는데요. 사모님 관리에 들어가셨구나. 관리가 아니라 제가 옷 사러 이런데 안 다니고 그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냥 사갖고 오면 그냥 입는
이게 이쁘냐 안 이쁘냐를 보고 입는 게 아니라 입을 때 편하냐 안 편하냐 이 살이 쪄가지고 그러니까 편한 옷을 찾아서 입는 거죠.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소장님 덕분에 오늘 화사하게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계절도 좋고 다들 야외에 나가시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하실 텐데. 코로나 요새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또 더 조심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징글징글하다. 이거 올해 안 끝나겠는데 어떡하냐. 올해 뭐 9월 되면 뭐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뭐 주변에 저 맞은 사람 있어요? 백신? 없죠. 없어. 근데 뭘 언제 9월에 끝나? 특수 직업 종사자만 맞는다는 거고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면역이 형성이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되는데 맞아야죠. 주변에 맞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9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네. 자, 지금 벌써 4월 다 갔어. 그러네. 시간 엄청 가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 자,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기분은 한쾌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만 전해드릴 수 없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데 있어서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